그 마을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60년대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마을은 사실은 일부러 마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로카를 이제 지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요즘은 그 마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선교 교수로 처음에는 책을 보고 연구하다가 한 18년, 19년 전부터 이제 우연한 계기로 현장을 보게 됐는데 초창기 시절에 거의 그 부천 세련교회를 와서 보면서 여기서 사실 영감을 받았어요. 또 독일의 목사님들 6명 모시고 이제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부천 지역을 쭉 돌보다가 마지막에 예배당으로 딱 들어가서 그 지하실 있는 예배당에 이 강대상 전면에 딱 그 교회 표가 붙어 있는데 딱 중간에 생명방 목회라고 써놨더라고. 그리고 쫙쫙 몇 가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서 사회적 신방이 있는 거예요. 거의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책과 신학교에서 강의는 가능하지만 이거 실천하는 교회가 진짜 있구나.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마을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돌봄이란 용어도 이원들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현장이 선취적으로 앞서 끌고 나가고 학자들이 뒤에서 그 의미를 이제 연구하면서 체계화하고 이론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노초로 부린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산업화 이후 시대에 우리들이 회복을 해 나가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인간 사회 공동체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항상 뒷부분에다가 결론적으로 쓴 게 뭐냐면 문제를 연구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법을 제시할 때 거의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지. 이 거대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희망을 가진 거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걸 제가 마을 단위의 목회와 교회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과거에는 위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그냥 위에서 이제 하향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오늘날 다원화된 시대에는 마을이 기본 단위가 돼서 마을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민주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마을 단위의 새로운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 그거는 진짜 가능하구나. 너무 감동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조한회정 교수님이 연대 문화인류학과 은퇴하신 그분이 이제 이 중앙적 차원에서 정책과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만 주로 얘기했잖아요. 7, 80년대에. 근데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마을과 지역 단위로 끊어서 운동을 해나가는 게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 놀랍게도 지역 연구하는 것 중에 어느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표어가 두 가지인데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재직을 지역사회 리더로 너무 알찬 표현이에요. 그건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아산에 있는 아주 작은 농촌 교회가 그 표대로 실제로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떤 책에서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영감과 감동과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단위를 지역과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엮고 그 마을이 확대되고 그게 이제 세계 마을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이제 중앙 집권주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걸 지지하거나 반대해 나가는 그런 지역의 각성된 주민들과 교회들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맨날 그거는 정치인들의 되게 허망한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을 마을로부터 시작하고 마을에서부터 이제 세계로 확장돼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확신이라 희망이고 책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마을 신방이라는 것도 요즘 신방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교회와 마을 사이의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경계를 넘어가는 건데 계속 이제 그 경계를 쌓아가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잖아요. 지역, 학연, 뭐 수많은 인연들. 근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땅에 쌓아오는 공동체, 저이 폐쇄적인 그 집단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류가 될 것인가. 그래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실천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영역을 개교의 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최소한 마을 쪽으로 확장해서 교회와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허물 없이 지역 주민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네, 마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마을이 갖고 있는 가치, 마을 공동체의 가치들을 발견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원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제 통전적인 구원, 영적 구원뿐만이 아니고 관계성, 사회적인 구원, 또 생태적인 구원을 고려했을 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핵심적인 그런 신앙적 가치를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이제 인식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는 지금에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위기 같은 경우도 대의제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과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큰 변화에 있어서도 마을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자리를 잡는 거가 한국 사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중앙집권 부분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또 그것이 주민자치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한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의료 분야는 사실 지금에 있는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을 고려하면 병원에서부터 지역으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가 마을 주치의와 또 마을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마을 주치의가 또 마을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 사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 여러 어떤 좀 질환이랄까 갖고 있던 문제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삶 속에서 굉장히 치유가 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 부분인데 그런 변화를 일으킨 데서 딴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1980년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태리 쪽에서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우리보다도 좀 적게 올라가는 쪽인데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거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거 봤더니 국립병원에 있는 장기 입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원하는 정신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인권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공병원에 있어서 이 정신과 장기 입원 병원을 폐쇄하는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보면은 이 병원 입원 시설을 없애고 마을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식인들이 보면 그런 것 속에서 내건 슬로건이 보면은 자유가 치료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웃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그만큼 더 치유 효과를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병원이라는 건물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이슈가 됐더라. 그렇죠. 그 슬로건 자체가 오면 자유가 치료답니다. 오면 자유롭게 오면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웃과 또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치유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보다도 더 오면은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이태리가 그런 운동을 벗겼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의 자살률 전체 인구의 자살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들의 보건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증가됐다는 것 말고 나머지 삶의 질에 관련된 보건 지표들이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보면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의 지표값을 보이는 정도의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충분히 보면은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여전히 보면은 이 경제적인 거 경제 성장 자체가 돼야지만 다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탐욕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보면인데 근데 마을 공동체가 지금 그 발전한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고립성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소공동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교공동체가 많았던 부분인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요. 보면은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가능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소통하는 방식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은 사실 고립된 공동체이고 또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보면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과들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립된 공동체에서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젊은 층들이 튀어나왔던 게 이때까지 공동체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자립 공동체가 가능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거기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지지가 가능한 쪽 부분이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민주적인 부분에 대한 또 소통이 가능한 사회로 변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적인 또 문명적인 뒷받침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서 훨씬 더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는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면은 마을에서 그냥 체험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로 둘러보더라도 이거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는 자립적이고 그리고 소통하고 또 그것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전에 같이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고대 중세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죠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에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보면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 빈곤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전염병에 취약됐던 그 시대로 간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지금의 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 또 의식이 열렸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보면은 마을 공동체로 나가는 새로운 지평들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그 지평들이 열리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어갖고 못 봤을 뿐인 거지. 이미 그 필드가 막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적인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오징어 얘기했는데 승자 독식에 보면은 승자만이 갔다가 그거 갖다 모든 걸 독차지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벗어나서 보면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낮아지는 것들로 다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보면은 개인의 삶을 뒷받침하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하고 공동체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평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산림에서는 마을 교회가 지구를 네, 살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네, 탄소 중립과 마을 교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하신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공동체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개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저는 그 강한 그런 부르심이 느껴져요. 그래야만 이 위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회는 원래 공동체지 않습니까?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보더라도 풀꽃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곤충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그 미생물도 있고 다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기 그렇게 존립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 하신 그 생명들이 생존하도록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존재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게 같이 있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를 같이 논나들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까지도 교회의 목회적 돌봄에 필요를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중요한 사명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위기가 두렵지만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위기를 마주하면서 이걸 뭐라고 고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어떤 위기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 이미 너희는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전부터 기후변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해왔지만 침묵했고 부인했고 회피해온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처음에 구한다라고 썼는데 살린다라는 게 어감이 더 좋다고 살린다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지금 사람의 구원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역 안에서 마을 교회로서 자리 잡을 때는 지역 안에서 신음하는 온 생명들의 그 피조 세계의 구원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또 역시 성경 안에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하게 교회가 이 위기를 마주한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면 경청한다면 그리고 그 신음소리가 이 위기 앞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청년들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잖아요. 아까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살펴야 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기감을 갖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것만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약자고 아픈 자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 마을 교회에서 할 일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그 파리의 15분 도시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파리는 15분 도시 시장을 공약을 내건 사람을 선출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5분 도시를 위해서 15분 빨리 가서 운동하고 배우고 서로를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 주차장도 없애서 걷는 것이 훨씬 즐겁고 그리고 육식을 또 줄이고
또 아기 한 명당 몇 그루의 나무를 심게 하면서 6년 만에 17만 그루인가 이거를 파리 안에 대공원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마을 안에서 교회 마을 숲을 만드는 일들을 교회 안팎으로 심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나무와 우리 교회 나무. 보통 학교에는 교화가 있고 교목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교회 나무들 조사를 좀 해보는데 별로 의식이 없어요. 무슨 나무가 있는지도 몇 그루가 나무가 있는지도 헤아림이 없거든요. 저희가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고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그 속에서 생태 감수성 내지는 그 영성의 어떤 이런 깨어남들이 있을 수 있게 그게 사실은 연결되고 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얘기도 하셨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먹거리 부분의 채식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거의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그 거의 70% 가까운 온실가스가 건물과 에너지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나 효율을 향상하거나 또 너무 탐욕스럽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교회가 먼저 스스로 진단하고 줄이면서 사회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실천으로만이 아니라 제도가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치구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공동체가 압력을 넣는다면 바뀌는 게 더 빠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해주면서 그리고 1인 가구와 택배 문화가 언택트 사회로 가면서 쓰레기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쓰레기 제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개개인들이 일회용 컵 쓰지 말라고 하거나 제로웨이스트 샵을 이용하라고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무책임한 그 어떤 실천에 대한 제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시켜 먹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봐 갖고 오는데도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배출되는 걸 보면 배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벌크로 이 제품을 구입하고 직접 생산해서 어떤 그런 벌크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거나 스스로 생산한 거를 돌려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시농업이 또 일어나게 한다거나 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비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하는 일들이 된다면 쓰레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가 이런 문제를 특히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그래서 다시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보면서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살아내면서 살려내기 위한 노력들을 교회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마을을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다 땅끝까지 이루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하시도록 당신도 그 일을 하셨지만 병도 낫게 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산책 아까 마을 신방이라고 한 게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저는 마을 산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을 안에 뭐가 있는 어떤 생명이 있는지 마을의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산책하며 공동체를 인사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연결되는 거고 그 관계가 무슨 일을 할 때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아이들과 혹은 교인들과 더불어 산책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책하며 인사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이 위기를 같이 마주하면서 해결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지자체 안에서 시 안에서 무슨 일을 해결해 간다고 했을 때도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그렇다면 국가가 못하는 일을 도시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런 도시들이 연결될 때 국가와 전 세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발휘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 리더로 교인을 파송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환경 선교사라는 또 마을 환경 선교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리더를 양성, 핵심적인 리더를 양성해서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이 있어서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과학자들은 25%만 뭔가 행동을 제대로 하면 전 구성원들이 다 같이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선은 3%의 리더들을 환경 선교사로 생태 선교사로서 양성을 해서 그들이 교회나 지역 주민들이 한 25% 정도가 이 일에 따르게 한다 그러면 전체가 급진적으로 변화해서 어떤 그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문제를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끔 하는데 충분히 희망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속속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교회가 마을 공동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고 또 우리 한 교수님께서 신학적인 차원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 가지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제 규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타심이라든지 이웃 사랑의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로드니 스탁이라는 사회학자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선교 역사에서 다 항상 하던 얘기지만 이제 초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얘기하면서 당시에 있던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염병 사태를 이해하려고 했고 특히 이웃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환자들을 극진히 돌봤던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웃사랑의 규범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자원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일정 정도의 공간이 있고 또 재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인적 자원들이 있는데 안에 사람들이 있고 요즘 이제 많이 강조하는 개념입니다만 이제 사회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와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위기나 재난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들이 이제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마을 목회라는 개념하고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저는 마을 목회라는 개념이 참 좋은 말이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점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다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내 목회 영역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아니라 그 울타리 넘어서 지역사회 마을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용하기 쉬운 개념인데 자칫 너무 전통적인 목회를 생각하면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마을을 접근하면 마을 목회도 목회자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에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 활동가들,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마을 생태계를 교회가 교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지역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막 휘젓고 다니면 오히려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들은 우리가 조금 그 경계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장점도 얘기하더라고요. 마을 활동을 해보면 일반 주민들이 활동가들이 했을 때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돈이 되면 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정작 사람에는 관심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가 중요한 건데 그냥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참여하면 그야말로 목회적인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이제 신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목회란 말이 뭐 틀리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또 좀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는 교회가 이제 종교 단체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오래 해오셨지만 이게 다 옛날에 교회에서 뭐 공부방 야학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 때문에 오히려 점점 교회가 더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교회 이름으로 교회 단위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공적인 어떤 시설이나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 아까 제가 작은 도서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이 아마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문턱이 낮은, 진입장벽이 낮은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개선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가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고 좋지만, 또 교회가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사결정이 길게 걸리고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 개개인들, 아까 이제 뭐 사회선교사 얘기도 하시고 생태선교사 얘기도 하셨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또 저는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독 시민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자 기독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민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낮죠. 우린 대체로 이제 교회에 헌신하지 이런 지역 사회와 마을에 헌신한다는 생각을 잘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이웃사랑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보기를 보게 되면 자기와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자기 것을 내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회심, 저는 생태적 회심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회심이란 말도 쓰는데,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고 인식의 전환이 되고 한다면,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7만 개, 한때는 뭐 8만 개 이상 이렇게 통계가 잡힌 적도 있는데, 뭐 계속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잡기 어렵지만, 한 7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통계청의 자료들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단일 업종 중에 7만 개 되는 게 뭐가 있나? 거의 없습니다. 지금 좀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커피 전문점이니 편의점이니 뭐 분식점 다 찾아봐도 단일 업종이 7만 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비슷한 숫자가 미장원이 있더라고요. 미장원이 정말 온 동네 산골 마을에도 미장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교회보다 훨씬 많았던 게 술집이에요. 전국의 술집이 10만 개가 넘어요.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그만큼 교회만큼 많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사회 안전망, 돌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간을 뭐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라고 해서 공공 시설로 이렇게 내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작은 도서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동네 아이들이 있으면 급할 때 이렇게 맡아주기도 하는 일은 뭐 다반사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를 키우다가 급한 일 있을 때 맡길 때가 사실은 없잖아요. 옛날엔 그냥 윗집 아랫집 맡기고만 했지만 지금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데, 자주 들락날락하던 마을 도서관에 가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맡아주거든요. 너무나 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다양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 최근에 이제 뭐 마을 기업, 마을 회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이제 시작 전에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양평에서는 그 작은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서점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서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마을 돌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시로 뭐 아이들을 맡겨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그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목사님은 안양의 그 신도시가 아니라 그 구도심의 서민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작은 도서관을 거기도 많이 해오셨어요. 그 안에서 뭐 마을 영화제도 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그 여고인데 그 상고예요. 상고 여학생들하고 봉사활동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가, 그 동네에 그 조선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족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 학습 지도를 좀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1365 그 봉사활동 하게 되면 되게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그 시간 때우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상고 애들이긴 하지만 상고니까 이제 당장 아마 입시 준비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학습지도 해주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1대1로 매칭이 됐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당연히 그 할머니나 그 한부모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게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데 작은 도서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역 공무원이 보고는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돌봄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해서 이게 돌봄 사업이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 같은 게 중요하긴 해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에만 매달리기보다도 어떤 뭐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기보다도 본래 해야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제도가 되기도 하고 체계화되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당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침체되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기지개를 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을 학교, 꿈의 학교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 역량이 강화되고 돌봄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앞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6월 18일 날 올해 희년 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창립됐습니다. 여기에 한 20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되게 희년 상생,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조직들, 협동조합이나 NGO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을 돌보는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그 대구에 서구 쪽에 있는 한 교회인데 성공회 교회입니다. 애은성당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를 했냐면 교회에 담을 헐고 일부 공간 부분을 마을 카페, 마을 식당 그리고 모임터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이 보면 마을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전경이 너무 예뻐요. 마을 속에 들어와서 성당이 들어와 있는 그런 쪽 부분이어서 일단 교회 공동체가 저는 마을로 보면은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냐면 교회는 세속에 들어왔을 때 세속의 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작동하는 방식은 시장이 있고 또는 이제 국가 권력이 있는데 국가 권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권력 부분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대체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가 하는 그런 단체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서로 참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기관이 있는데 기독교 교육기관인데 그것이 조금 더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가치,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기업의 원리로 삼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는 이윤을 내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돌보거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부분에 지역사회 기여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사회적 경제 그룹이거든요. 거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생이라든가 이러한 공공적인 가치 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약한 보면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그런 기관들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 외국하고 비교를 보면은 성장 수준이 낮습니다. 저 GDP 1%밖에 안 돼요. 근데 최소한 그거를 유럽에 있는 수준으로 10%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경제 단위가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 그 병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서 공적인 기관과 연합하자.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에 얘기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연합을 하자. 실제로는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와 부합되는 기관이면은 과감하게 같이 손을 잡자. 실제로 그 자체가 뭐 십자가를 내걸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인 거니까 마을에 있어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가치, 섬김에 대한 가치, 나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과감하게 크리스천들이 참여해 주자. 실제로 보면. 그리고 왜 그 기관에 들어가고 갔다가 왜 기독교적인 뭐 폐멸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가서 같이 그 가치를 세우는 역할을 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가 보면은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세상 속에서 기독적인 가치로 운영되어지는 여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안에서 오면은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오면은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신앙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 또 가치를 드러내는 여러 공동체가 유기적인 연구를 하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 흩어질 때는 두세 혼자 가지 말고 두셋이 같이 가면서 그것의 가치 자체를 지역 사회에서 있는 공동체에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보면은 그 안에서 그걸 독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은 그 안에 숨어들어서 섬기고 세우고 봉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는 아까 그 바다에서 3% 소금의 역할을 했듯이 보면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희년 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역에 있어서 그게 마을 공동체를 세우자는 운동인 거니까 그런 운동을 저는 한국 교회가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 버전을 세우자. 실제로 한국 교회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좌표를 세우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마을 목회가 돌봄 마을이라서 약대동에서 지금 전개되는 얘기 간단하게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이제 2019년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제 암울한 시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마을의 신중년 도시 농부들이 마을에서 텃밭에서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7살이 영화제가 지속되고 그해 가을에는 마을 인생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마을 박물관들을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의 이제 생활사를 해서 마을 박물관이 세워지는 걸로 열매를 맺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마을의 3%가 움직이면 이 마을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거를 신중년들이 이제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위기가 왔는데 2020년에는 저희 이제 코로나가 오고 또 저출산 시대로 해서 저희 교회 제일 선교 사역을 먼저 했던 새로운 어린이집 타가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온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 어린이집이 그동안 수고가 애쓴 것을 잘 격려하고 1, 2층이 비거든요. 교회에다. 여기 어떻게 뭘 할 건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임종환 교수님을 만나서 통합 돌봄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걸 해서 이제 건강 리더를 키우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유미호 선생님이랑 하는 이제 생태 리더를 키우자. 그 다음에 문화 리더를 키우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1층에 이제 건강 리더들이 마을의 교인들과 연합된 건강 리더들이 이제 건강 카페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 리더들이 1층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2층은 문화 리더들 스튜디오들이 들어와서 문화 리더들이 2층을 움직이고 하고 옥상도 30평 정도가 마을 텃밭으로 내놓기로 그래서 이 1, 2층 옥상을 선교 공간을 마을에 내놓기로 건강 돌봄 아까 그래서 개발된 개념이 건강 돌봄이라는 개념, 문화 돌봄, 생태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지금 이제 건강 리더들이 교육이 됐고 생태 리더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 오늘 이제 의논하기로 했죠. 우리 선지정 집사님이랑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에 건강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이 한 2, 30명 있으면 아까 뭐 25% 있으면 3% 있으면 마을을 돌봄 마을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원래 그 1층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수리가 덜 끝나가지고 어수선하다고 해서 어제 제가 나가서 의자를 다 놨는데 긴급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일로 오라고 그래갖고 오늘 임종환 교수님이 좀 헤맸는데 덕분에 운동도 그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3일 날 편물에 붙였듯이 꼽사리 영화제 개막식과 함께 이제 거기가 개설을 하고 지금 준비된 개소 이후에는 마을의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이 내놔서 거기서 이제 활동해 거점 밑에서 이제 소그룹 사역이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에는 이제 지하의 본당에서 하고 주일을 제외한 평일 중에는 어르신, 청소년, 지역민의 통합 마을 돌봄 문화 센터가로 출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 수리할 때 우리 저 CTS 김 PD님이 오셔서 그거가 전개되는 거를 또 취재해 주셨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취재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을 교회가 마을과 함께 마을의 이제는 자기의 공간과 인력들과 이 지도력을 마을에 내놓을 때 어차피 이제는 통합 돌봄 마을이라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팬데믹 시절을 극복하기 힘드는데 하여튼 그 가능성을 이제 본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 공간으로 초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가 지역 사회에 자기들의 인적 물적 리더십이나 뭐 공간이나 모든 거를 내놓고 같이 연대하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뭐라고 쓰냐면 이제 교회가 살 길은 지금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뭐 정 교수님도 썼을 때 30% 정도가 이 출석률이 줄 수도 있고 한 재정도 30% 20 내지 30%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이 마을 목회를 하는 것 돌봄 마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제 교회 앞으로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살려면은 마을과 연대하고 심지어는 마을과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된다. 혼자서는 이 팬데믹 시대에 혼자서는 살 수가 교회가 옛날처럼 고립돼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게 30% 교인수가 줄고 30% 재정이 주는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마을에 이렇게 내놓을 때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공간을 채우고 활동을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돌봄 마을이라는 걸로서 우리가 무슨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을과 돌봄 마을로 연대하고 심지어 동맹체로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희년상생 그 동맹체로서의 희년상생 네트워크가 등장해서 이제 굉장히 반가웠고 이제 그 우리 임종환 교수님 꿈은 2030년까지 한국의 기독교에서 지역과 마을이나 하는 봉사하는 모든 아까 말했듯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들 우리는 그 생태 리더도 그 교인과 마을 주민이 연합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해서 100만 명의 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깃발을 주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서 아 같이 꿈을 꿔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을이 2030년까지 교회가 지역사회 동맹할 때 제가 깃발 든 거 아니고 다 깃발 든 겁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계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그래서 그 대구에 이번에 그 있는 그 이름이 성당 이름이 뭐죠? 예언성당. 예언선상이 마을에 자기 공간을 내놓은 사례랑 이제 약대동 사례를 묶어서 네. 이번에 부천 지역의 희년상생 네트워크 분들이 우리 건강 리더 수료하실 때 같이 참여하고 마을 대학도 같이 꾸며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더 하실 분 이제 마무리. 강화도에서 마을을 기반한 돌봄을 하겠다고 김정태 목사님이. 김정택 목사님이 네, 강화도. 강화도에서. 네, 네. 네. 거기도 또 하겠다고. 네. 네. 근데 실제로 마을 교회 연구해 보니까 뭐 큰 교회 다른 교회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뭐 여기 30년 넘었지만은 질문이 처음에 어떻게 접촉을 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걸 물어본다고. 그럼 뭐 엄청난 걸 끌어와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명 전환이나 뭐 이런 엄청난 거대 담론 같은 큰 주제 가지고 말하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국의 수많은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거는 가능한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오병이어에서 그 오병이어 교훈이 사복음서 다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거기 세 유형으로 제가 구분해 봤어요. 말씀을 듣고 때가 되니까 농촌으로 저기 털나가로 보내서 먹을 걸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그거는 이제 영과 육을 나누는 거지. 우리는 말씀 사용만 하고 먹고 사는 거 이거는 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가지 말아 너희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룹은 요한복음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이거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데 능력이 없어. 못하겠다는 거지. 맨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이거 하면 교회 바깥에서도 하는 일을 왜 교회가 하느냐. 교회는 영혼구원의 팀. 이게 늘 지금까지 하는 얘기거든.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보니까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3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했더라고. 엄청난 걸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인데 제가 이거를 확신을 갖게 된 게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어. 모두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기하고 뭐 희년상생 사회적 기업 문명 전환 엄청나게 큰 주제들이니까 10명밖에 안 나오는 농촌교회에서는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여긴다고. 근데 항상 마지막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선언이나 당위로 끝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이제 복음서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나갈 방향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많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부터 하게 하신다. 그 작은 오병이어가 사실은 엄청나게 늘어가는 거죠. 그거를 마을 목회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실마리를 어떻게 푸느냐. 첫 출발. 두 번째는 디딤돌이 생긴다고 말하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내가 디딤돌 만든 게 아니라 실마리로 오병이어가 실마리를 푸는 건데 그걸로 했더니 그 다음에 디딤돌이 저절로 생겨. 사실은 이 부천사람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해온 활동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데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 오병이어처럼 되게 작고 소박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볼 때 우리 임 교수님도 신년상생 사회적 협동적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온 건 아니죠. 작은 것에서 시작한 거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 문제, 마을 목회 모든 부분에서 저는 그게 이제
야 성경에 주신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의무나 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 교수님 혹시 마무리 말씀? 아니 됐습니다. 네. 네, 오늘 한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는 좌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 한 교수님이랑 여기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요. 오늘 처음 뵌 거지. 전화 통화는 전화 했었는데 통화는 그냥 보니까 아유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좀 네. 신경을 나누고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